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교육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네,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로써 10월 16일에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네, 자, 박시동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니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온통 다 뭐 안 좋은 수익들 뿐이에요. 뭐 예. 정말 사방팔방 돌아봐도 참 윤석열 그따위 것한테 왜 다들 이렇게 휘둘리고 시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참 짜증이 나네요. 지금 방금 또 무슨 저 담화를 했던 모양이죠? 브리핑. 그 브리핑 중이네요 지금. 예. 아직도 해요? 이제 브리핑은 끝났고 뭐 지금 좀 전까지 기자회견을 좀 하고 있는 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지금 경제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간 너무 당황했네요. 뭐 팩트 체크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시작부터 자 이제 한 저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한 10줄 넘어가면서부터 안 적었습니다. 아주 뭐 개소리에 참말이 없고 다 반박할 내용들이라서 아마 윤석열이가 뭐 세세히 다 팩트 체크했겠어요. 밑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건데 하여간 저기 그 지도자를 망치는 건 참모들이에요. 참모들이 지금 제대로 직보하지 못하고 있고 응급실 건도 각하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보고했을 거예요. 지금도 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 없을 거라고. 근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아니 저 국회의원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뺑뺑이 돌다가 저도 지난주에 아버님이 심장 수술을 2번 했고요. 어이구야. 아이들이 동시에 이 폐렴이 와가지고 입원하면서 제가 현장을 보고 왔잖아요. 뭐 한간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새끼 그냥 가보면 사는 새끼야. 그러니까 가보면 바로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전공의 때문에 배우과가 없잖아요. 예. 배우과가 없으니까 평시에 그 배우과 자체를 지금 진료하는 것 자체가 줄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병원 관계자들은 내일 모레 병원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 교수급들 뭐 7명, 전공이 뭐 한 15명 이렇게 해서 한 20여 명이 예를 들어 한 과를 보통 우리가 운영했다라고 치면 그렇지. 지금 전공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없어. 그런 게 결국 교수급들도 지금 다 문을 닫고 하시니까 한 20명이 운영하던 과를 예를 들어 지금 한 5명이 운영하니까 환자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원은 병원대로 지금 경영이 안 돼서 문 닫기 직전이고 환자는 가봐야 의사가 없고 그 배우과가 없으니까 응급으로 들어가도 결국 응급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려만 놓으면 뭐하냐. 그렇지. 환자가 트랜스퍼가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실제로 지금 2주 동안 경험하고 온 겁니다. 아버님 심장 때문에 수술하러 들어가셨다가 추가로 2차 수술이 잡혀서 2주 동안 입원해 계셨고 아이고야. 우리 아이들이 동시에 입원했고 난립니다 지금. 이제 응급실 가겠다는 사람한테 연말에 오라고 한대요. 다? 나 정말.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뭐 젊은 분들이나 그나마 지인 중에서 아프신 분이 없으시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처럼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이들이 있는 이런 가정들이 사실은 진짜 이번에 걱정이거든요. 당장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지금 암담한데 천하태평인 소리 하고 있으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열불이 나는 거죠 진짜. 아니 진짜. 자기는 이제 개혁을 한다고 하는 거야. 지금 저렇게 의사 집단이 단체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데도 절대 굽힐 수 없다.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통상 정말 개혁을 하려면요. 2중, 3중, 4중, 5중 그럼요. 뭐 예기치 못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감안해서 틈새 대책을 다 마련해 놓고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 온 국민이 피해를 한 몸에 다 입는 이런 개혁은 안 하는 이만 못해요. 당연하죠. 더군다나 이번 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개혁이기 때문에 한치의 어쩌면 좀 실수랄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치밀해야 되고 뭡니까 아무 대책도 없고 준비도 없고 반년이 됐어요. 반년이 이 미친놈입니다. 그야말로 시스템 전체를 국가 시스템 전체를 지금 붕괴시키고 있고요. 아니 근데 이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100기를 들었다. 그래도 후유증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저희도 금융인이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사실은 하나의 돌을 던지면 이 파문이 사실은 한 부분으로 나는 게 아니고 방사형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전공의가 돌아와도 현재 시스템을 복귀하는데 1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치러져야 될 의사고시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배출돼야 되는 의료 인력들의 수급 계획이 다 틀어졌고요. 문제는 또 사교육 현장에서 내년도에 의대 정원 관련해 가지고 또 그걸 믿었던 사람들도 있고.
안 믿었던 사람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교육도 무너지는데요. 네네. 제가 좀 전에 이제 저는 약간 뭐 경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제 그러면 뭐 큰 대학병원 같은 걸 그래도 버티지 않겠나라는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학병원조차. 예, 왜냐면요. 대학병원들이 사실은 그게 영리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재정난을 감당해가면서 이제 막대한 적자를 커버하고 있는 여기가 한계가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대학 재단들이 사실은 그 자금을 운용하는 걸 펀드라든지 금융권을 통해서 운영하거든요. 제가 또 그쪽 매니저들하고 어저께 미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병원이나 대학 그 재단의 돈들이 현재 그쪽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요. 아하. 펀드 관련해서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환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금 때문에. 아하. 이런 거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한양대도 이제 병원이 있잖아요. 예. 한양대 병원. 거기도 재단이 흔들흔들 했다는. 네. 그래서 증권을 팝니다. 예, 한양증권을 매물로 내놨어요. 이야, 예. 이게 진짜 아주 뭐 우리가 지금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 예. 피부로 와닿은 분들도 계세요. 그럼요. 네.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은 맞습니다. 이젠 좀 들고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을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 저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정권이 내년 예산을 지금 운운하고 있어요. 예. 자,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의료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이 많은데 네. 요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까? 이건 전문가들 박시동이나 네. 피디님이나 네. 우리 전문가들이 알아서 좀 해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 오히려 깨어있는 시민분들이 요걸 아셔야 돼요. 네네.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의 모든 민생이 결정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펀드 같은 것들을 들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자산운용 보고서가 오거든요. 그거 실제로 보면 증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그걸 보낼 때 그 한 번 보내고 나면 고객들로부터 항의받을 거라든지 이거 성과가 왜 이래? 그렇지. 매니저가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예. 남들보다 내게 왜 0.1이나 수익이 안 돼? 이러면서 항의받을 걸 생각해서 막 민원 대비해가지고 그 약을 치는 거지. 예. 분치라고. 예, 얼마나 그 마음이 초조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제 말씀은 내가 내 돈 1,000만 원, 500만 원 낸 운용 보고서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꼼꼼히 보는지 모르세요. 그렇지. 여러분이 근데 1년 내내 내는 세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잘 써야지. 허투루 쓰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보고서가 왔다, 네. 계획서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내년도 예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 그 통장 보는 것보다 더 샅샅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주권자입니다. 그래야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립니다. 저 너무 충격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내년도 예산이 677조 규모로 일단 편성이 됐어요. 네. 총평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자 이것도 참 답답한데 윤석열 대통령 말에 따르면 건전재정으로 편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웃긴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 빚을 덜 내서 긴축했다. 그래서 건전하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빚을 덜 내고 타이트하게 조이면 건전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경제가 다 말라가지고 정부 확장 재정을 하면 그건 불건전하고 더티한 재정입니까? 아니죠. 예컨대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 국가 재정이 투여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예방도 해야 되고 걸린분들 치료해야 하고. 여기서부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편성해놓고 건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가 일단은 우리가 꺾고 들어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올해보다 얼마나 늘었나라고 봤을 때 총 지출이 3.2%가 늘었어요. 3.2%. 그리고 이게 그러면 얼마나 늘은 거야라고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보통 7에서 9% 늘었습니다. 그 정도 늘었어요. 네. 그리고 역대 평균으로 봐도 한 10년치 앞으로 쭉 돌려도 적어도 6% 내외 정도로 예산이 쭉 늘어왔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3% 늘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년에 내버려두면 성장할 거라고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만 일단 믿어주자고요. 말도 안 됩니다만 내버려두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상성장률이 4.5예요. 정부 방침에 따르면요. 그러면요. 그 정도까지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나라 살림이 그렇게 늘면 세금도 그만큼 늘고 할 건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 살림이 그러니까 국가가 명목상 4.5 정도 는다고 했는데 정부 살림을 3.2 늘게 편성했다는 건 뭡니까? 실제로 보면 이건 마이너스 편성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편성이 됐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정부 들어서 아주 금과 옥조처럼 자기네들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전체 GDP에서 관리 수지 재정 적자를 마이너스 3% 이내로 묶겠다라는 건데요. 이른바 재정 준칙입니다. 이거를 하겠다고
정부 들어오자마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못했어요. 근데 내년에 2.9로 편성을 했어요. 즉 강제로 2.9에 맞췄습니다. 너 해놓고 약속 지키지도 못하네라고 욕을 먹으니 내년에 2.9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결론 내년에 677조로 편성이 됐고 예. 증가율은 3.2인데 이것은 성장률보다도 못하게 편성된 긴축이다라는 거 하나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네네네. 둘째, 재정 준칙이라는 거를 결국 지키려고 강제로 숫자를 맞춰냈다. 이 두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짱구를 굴렸구나. 예. 요거 때문에 이제 수많은 파급이 이제 앞으로 미친다라는 게 저희 이제 세부적인 분석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의무 지출이 늡니다. 어쩔 수 없이 고령자가 늘고요. 고령자가 늘기 때문에 생겨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투여될 노령 예산 같은 많죠.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의무 지출이라고 보고요. 예. 의무 지출 관련해서 내년에 느는 포션이 있는데 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무 지출이 느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가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으로 크면 당연히 학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전체 예산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의무는 늘어요. 예. 그럼 어딘가가 줄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량 예산 지출 증가율이 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애가 초등학생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학비가 들어가죠. 의무적으로 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안 살림을 늘려야 되는데 네. 지금 집안 살림을 줄였다니까요. 예. 그러면요. 의무적으로 늘리니까 어딘가는 줄죠. 예. 그 어딘가가 뭐냐면 재량 예산이 줍니다. 재량 예산이 뭐냐면 예. 의무 예산이 아니라 예. 그때 예. 신규 사업,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사업,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코로나 위기에서 갑자기 약값을 늘려야 되는 사업, 예. 의학 관련 지금 예를 들면 의대 관련해서 뭘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 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에 신규 증가율이 0%대예요. 0%. 0. 그러니까 제 말씀 뭐 이게 내년에 왜 보통 때도 문제지만 내년에 왜 문제냐면요. 예.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 없어요. 그게 사실 제가 0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예전에 어디 그 공연 행사 네. 기획하는 쪽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봤는데 그 제법 규모가 있는 행사고 뭐 이름 있는 아티스트 행사인데 네. 예비비가 없어, 예비비가. 뭐 하다 예를 들면 뭐 사고가 난다든지 맞습니다. 뭐 그러면은 네. 그 예비비에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없는 거야.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예. 이 꼬라지네 지금. 맞습니다. 예비비가 없어.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게 제가 가장 예산 이번 편성에서 가장 문제라고 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지금 냉정하게 한번 상황을 보자고. 정부는 지금 뭐라고 자화자찬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문재인 정부 때 도대체 국가 채무가 400조가 늘었다. 그래서 내가 임기 3년 차인 지금도 힘들어서 일을 못한다. 이러고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제가 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봤는데 시작하는 모두 발언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국가 채무 400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정부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 얘기를 작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매번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정부 때는 지금 이미 120조가 늘었고요. 네. 내년 예산에 80조가 늡니다. 예. 그리고 이 추세로 가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때 국가 채무가 365조가 늘어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중간에 2년 차 5개년 회 중에 2회가 코로나 대응 긴급 편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가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 때만큼 국가 부채가 늘어요. 이거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나는 아무 힘이 없고요. 쓸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경제 상황에 우리가 있냐라는 건데요. 지금 내수 관련해서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고요. 네. 기업 관련해서도 반도체하고 자동차 몇 개가 그나마 조금 살아나고는 있습니다만 상장회사 대부분이 현재 거의 상장이익이 전성기 때 문재인 정부 때에 비해서 60% 현재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계와 기업이 전부 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경제 3주체 중에서 정부만이 이 위기를 타개할 수가 있는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 현재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금은 꼬박꼬박 그렇습니다.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꼭지를 잠그겠다고 말했다는 게
저는 충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럼 우리 경제 내년에 누가 풀어줍니까? 국가가 그 재정을 지출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은 당장 길을 가는데 차를 몰고 네. 도로가 파였는데 그냥 타이어가 펑크 나면은 예. 개인이 가서 타이어 갈아야 돼요. 맞습니다. 도로를 메우면은 네. 여러 차들이 도움을 받는데 말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 일주일 전에 나왔던 국가 전체 총부채가 나왔는데 예. 뭐 이거저거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3천조 부채 3천조 시대를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도 문재인 욕합니다 보니까. 가계부채도 최대고 뭐도 최대고 어쨌거나 중요한 건 가계부채 최대를 돌파했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예, 예. 가계가 돈이 없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기업도 지금 돈이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긴축을 말하면서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보면 자살행위에 가까운데 그렇죠. 예, 예. 이 정부는 거기다가 건전이라는 이름을 쓰고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빚을 안 내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내년에 우리 경제 전체가 다 누구나 다 보릿고개로 간다. 아무도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갑자기 우리 가게가 돈이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수가 갑자기 돌 가능성이 있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럼 기업이 갑자기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있으면 다행이죠. 예를 들어서 예. 반도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호황이 나오고 자동차가 뭐 수출에 뭐 중국 관련해서 지금 무역이 뚫리고 해서 우리 기업이 뚫어준다든지 하면 다행인데 현재로서 보이지 않아요.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습니다. 예.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우리가 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냐고요. 이때 해야 될 게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은 나는 정부 역할을 포기한다. 이 선언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야. 예.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량 지출이 제로가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그렇죠. 꼭 코로나의 모양이 아니라 다른 네, 맞습니다. 전염병이 도래해서 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발생한다? 우리는 대처할 길이 없어. 대처할 길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응급 상황이나 예. 국가적인 긴급 상황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내수 진작을 위한 뭐 하다못해 저런 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민생지원금은 하도 안 한다 그러니까 네. 정부 네가 원하는 거대로 해봐라. 예. 라고 해서 뭘 했다고 칠게요. 예. 그거 할 지출 예산도 현재는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부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그럼 넌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정부 내부에서 지출 이전에 해왔던 지출 구조 조정으로 20몇 조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절단 내겠다는 거예요. 예. 돈이 안 되는 예를 들면은 사회적 약자나 예. 저소득층을 그렇습니다. 돌보는 예. 이런 사업 같은 맞습니다. 것들을 대폭적으로 줄이겠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현장에서 그걸 위해서 활동하시는 이 네. 공익 활동가들이 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 관련해서 되게 어렵고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네. 숫자가 가지고 뭐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내년에 더 그다음에 한 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세수 추계 자체도 또 틀렸어요. 그건 안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건 틀리면 안 되지. 아니 뭐 아니까 제 말씀은 내년에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예. 틀렸다 이런 건 이제 시제가 안 맞는 표현이지만 예. 작년에 56조 펑크가 났죠. 그렇죠. 현재 기준으로 상반기에 10조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올해 이대로 나가면 23조가 펑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올해 합치면 약 79조, 대충 80조 나라 살림 펑크가 나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 세수 추계를 또 현재보다 4% 이상 들어온다고 추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나마나 또 틀린다는 거야 정말. 이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연달아 세수 추계가 틀릴 가능성이 제가 이거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세수 추계는 예. 덜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3년 동안. 네네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네. 그때는 더 거쳤잖아요. 네. 그 세수 추계도 틀렸어 그때는. 뭐 지금 그러면 맞히는 게 하나 예. 없어. 어디서부터 이제 이 악순환이 시작되느냐면 어디 한 군데부터 딱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잡아야 됩니다. 세수 추계부터 잡아야 되는데 세수가 일단 안 들어와요. 근데 왜 안 들어오느냐? 아직도 감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산은 677조로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방망이를 쳤대.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날 방망이 친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예산 관련해서. 그날 또 뭘 방망이 쳤냐면요. 국세 감면 한도를 방망이를 같이 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세금을 깎아주는 한도가 있어요. 그걸 같이 방망이를 쳐야 됩니다. 예산법상. 국무의 의결을 같이 받는 거예요. 이때도 내년에 예산 관련해서 방망이를 또 쳤는데 78조. 그래서 법정 한도 초과한 역대 최대급 감세
그다음에 국세 감면 한도를 방망이를 또 쳤어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 없어서 긴축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해서 빵꾸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역시 역대 최대의 감세안을 방망이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수가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핑계로 지출을 줄이고 지출을 줄인 핑계로 다 같이 굶으세요라고 이렇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죠. 이 윤석열처럼 이렇게 이제 국민의 눈과 귀 속이기 좋아하고 하는 이런 사람 또 그 뭐 결국 건전재정도 성과라면 성과인데 이 성과를 앞세워서 그래도 뭔가 좀 네.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눈 감고 국채 발행하고 그런 식으로 또 빚을 늘려가지고 어떻게든 네. 자기 성과를 극대화할 것 같은데 또 이런 점은 아니요. 100번 양보해 볼게요. 네. 100번 양보해 가지고 진짜 짠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네. 쳐볼게요. 예.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냐면요. 일단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 수치를 뭐 교수님들처럼 배워야 될 건 아닌데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네. 예를 들어 윤석열이 나와서 나라 살림 아껴가지고 짠물로 아껴가지고 아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잘했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여러분 가정 살림은 여러분이 월급 100만 원 받아가지고 사치 안 해가지고 10만 원 남겼어. 그거 저금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네. 잘한 겁니까? 이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가게는 그렇지. 잘한 거예요. 근데 국가는요 언제 그랬냐면은요. 이걸 전 근대적 예산관입니다. 좀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선시대입니다. 네. 조선시대의 예산 어떻게 편성했는지 아세요? 편성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흑자 편성을 합니다. 네. 돈을 남겨요. 예. 왜 남기냐? 그 남긴 돈 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사회복지하는 거예요. 구휼하는 예산 있죠? 예. 구휼 예산. 구휼. 예. 뭐 가뭄이 들면 백성들 구제한다 할 때 구휼. 뭐 긍휼하다 할 때 예. 휼 해서 그 구휼 예산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무조건 짠물 편성해서 요만큼이라도 남긴 걸로 이제 복지를 하는 거예요. 좋아. 그래서 남기는 게 미덕이고 그게 조선시대 전 근대적 재정관이에요. 남긴다기보다는 쓰기 위해서 남기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결국 쓰는 거. 그런데 현대적 재정관은 뭐냐면요. 경제 주체로서 정부가 재정을 써서 추가적으로 생산을 늘리고 경제를 성장시켜서 더 많은 발전을 만들어내는 효율적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하라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재정의 역할이거든요. 기본소득의 출발점도 그거예요. 국민들한테 돈을 줘서 소비 좀 해라. 그 내수 경기 살리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승수 효과를 내가지고 맞습니다. 경제 활력을 돌리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국가부채 400조 늘었다. 이거 팩트 맞지 않지만 예. 코로나 때 일부 좀 확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늘었을 때 그러면 그걸 왜 우리가 비난을 하지 않냐면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경제가 버텨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거꾸로 자산이 늘거나 성장이 늘었던 효과를 138조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400조가 다 문재인 정부 때 부채로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 저쪽을 사드 공격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 절반에 해당하는 정도의 승수 효과를 가져와서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예. 경제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무조건 짠물로 잠근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공단은 네. 국민들에게 많은 노후 자금을 제공해 드리는 거. 네. 그게 설립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이 너무 이자를 많이 남겨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무슨 국민연금이 TV 광고도 하고 비싼 모델을 써가지고 예. TV 광고를 하고 그게 옳은 집행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불려가지고 국민들에게 예. 한 푼이라도 더 드리는 게 국민연금의 역할인데 나라도 예. 개인이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예를 들면 큰 재난재해가 왔을 때 국가 예산이 투여돼가지고 네. 그걸 복구시키고 예. 그분들에게 재활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게 이게 공공의 역할, 국가의 맞습니다. 역할인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꼭 드려요. 많은 분들이 속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윤석열 정부의 정책 있잖아요. 짠물로 가겠습니다. 균형으로 가겠습니다. 뭐 긴축으로 갑니다. 건전으로 갑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를 제가 정말로 누누이 지금 말씀드렸고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자기는 부채를 안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아까 제가 예산이 통과될 때 국무회의 통과될 때 여러 개가 한꺼번에 통과된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예산 통과됐고요. 내년도 최대치의 지금 국세 감면안이 통과됐다고 그랬잖아요.
또 뭐가 통과됐냐면요. 내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빚을 낼 때 진짜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국채 발행 계획이 통과가 됐어요. 네. 여러분, 내년도 우리나라 국채 발행 계획이 어제 국무회의에 의결이 됐는데 201조가 의결이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역대 최대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짠물로 편성했다며 네. 빚 안 내겠다며 네. 했는데 네. 내년에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을 해야 되는 네. 발행 계획안이 통과됐는데 네. 역대 최대치 발행 계획이 통과됐다니까요. 아, 국채를? 빚을 안 내고 살 수 있다는 거 말이 거짓말이라니까요. 말은 국민 여러분 앞에 여러분 최저건전성 그러니까 말장난이네, 그렇게 말장난. 얘기하고 어. 국채 발행 계획이 201조가 통과됐다니까요. 예. 아, 국채. 그러니까 빚 안 그래픽 좀 내고는 띄워주세요. 그래픽 좀. 예. 빚 안 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국채.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내년도 국채 발행 계획 201조 발행 계획이 통과됐고요. 예. 그게 뭔데 역대 최대치입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이거는 금융계에도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금융계 특히 국채 관련해서 2번 충격을 줬는데 작은 충격은 뭐 매일 있으니까요. 근데 예. 2번 충격을 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작년 2월부터 1, 2월부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예. 이거 무조건 50몇 조 40몇 조 결손 날 것 같은데 네. 세수 결손 날 것 같은데 그러면 국채 발행하겠지. 예. 그러지 않고 정부가 살림을 어떻게 살겠어? 예. 라고 해서 국채가 발행될 거라고 시장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 정부가 뭐라고 그랬게요? 발행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는 국채 발행 없이 넘어간다. 그렇지. 근데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넘어갈게요? 근데 그건 용 빼는 재주는 없거든. 아니 돈이 없으면 빚을 내든지 아, 그래도 어떻게 할 거야? 밥을 그러면은? 굶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작년에 어떻게 넘어갔냐? 정부 내에 있는 외평기금 뭐냐면 달러 우리가 환율 안정시킬 때 써야 되는 거 그다음에 공자기금 같은 정부에 숨겨져 있는 아니 숨겨진 게 아니라 각각 확보하도록 만들어 놓은 기금들이 있어요. 그 외환 보유고에서 또 뺐나요? 그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정부의 작년에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여러분 국채를 발행하면 예. 금융기관들이 그걸 사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예. 나라 살림이 빵꾸가 났네. 예. 그럼 국채 발행하겠지라고 준비를 했는데 발행을 안 했네. 그래서 오히려 작년에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뭐 이런 정보가 다 있나. 어떻게 용 빼는 재주를 해결하나 봤더니 딴 돈으로 쓱 닦아쳤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올해는요. 하도 건전하니까 올해는 또 발행 안 하겠지 저것도 어디 가서 또 회계 조작해서 딴 돈으로 또 메꾸겠지라고 했는데 예. 웬걸 이번에는요 예. 시장이 정부 말을 믿었는데 외려 역대 최대치 발행 계획이 확정됐다니까요. 그래서 엊그제 국고채 금리가 튀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 어떻게 소화하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221조 국채면 예.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연간 발행으로. 그동안 이제 누르고 눌렀다가 이제 뻥 하고 터뜨린. 그러니까 작년에 미발행했던 거, 빵꾸 낸 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방금 팬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메꿨어요?라고 한 거 있잖아요. 네. 어디 또 딴 돈 손댄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평기금도 갖다 썼다는 그겁니다. 건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는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기금은 쉽게 말하면 예산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예산이잖아요. 예. 1년에 한 번씩 편성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성립하는 게 예산이고 예. 근데 국회 동의받자니 매일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매번 동의받지 말고 아예 예. 그 특별한 설립 목적이 있는 돈은 한 번 동의받고 따로 빼서 수시로 출납을 하자. 예. 그런 돈은 기금이라고 합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할 때마다 하면 힘들지 않니? 예. 남북협력기금으로 빼자. 예. 그래서 한 번 국회 동의받고 해놓은 거는 뭐 남북 교류할 때마다 쓰자.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체육기금 같은 거 빼자. 그래서 올림픽 나갈 때 쓰자. 뭐 예. 이렇게 그렇게 있는 정부의 기금이 70몇 개가 있습니다. 예. 엄청 많죠. 예. 정부 예산보다도 많아요. 예. 총 예산보다도 많아요. 그래요? 기금이. 예. 기금 그렇게 많아요. 예. 근데 어떤 기금은 좀 모자랄 수도 있겠죠. 네. 남북 교류하다 보니까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 또 어떤 기금은 그 해 뭘 안 썼어. 국제협력기금 했는데 국제교류가 없었어. 그럼 남겠죠. 그래서 기금들은 중간에 좀 모자라거나 남을 때 기금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기금의 은행이 있습니다. 그게 공자기금이에요. 기금들의 기금. 그게 공자기금인데 예. 작년에 정부가 그렇게 예산이 빵꾸가 났을 때 네. 외평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예.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막 급등하면은 그렇지. 갑자기 정부가 안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정부가 총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또 국회에 매번 예산 동의받고 하면 어려우니까 예. 외평 기금이라는 걸 두고 넌 여기서 실시간으로 달러랑 유로 거래하면서 환율 안정시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그 외평 기금에 예. 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남은 게 아니에요. 외평기금은 달러 안정하느라고 달러를 갖다 팔면은 그게 원화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원화이 계속 그냥 바뀌는 것뿐인데 거기 지금 원이 많이 남아 있네라고 해서 야 그거를 기금들의 은행인 공자기금으로 보내. 그래서 작년에 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돈이 옮겨갔어요. 네. 그 공자기금을 가지고 작년에 예산 빵꾸 난 거 써. 네. 공자기금에서 돈을 또 빼왔어요. 그렇게 해서 밑돌로 뺀 거예요. 국회를 피해서 그겁니다. 국회를 피해서 어떻게 국정이 바로 그거예요. 운영될 수 있는가? 그 지금 아주 교과서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빚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다릅니다. 빚 안 냅니다. 네. 짠물로 알토랑 같이 씁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이었어. 겁니다. 거짓말. 결국에는 외평기금에서 돈 뺐고 예. 공자기금에서 돈 뺐고 그 돈을 썼고 그 돈이 빵꾸가 났잖아요. 예. 그것도 다 이자 쳐서 물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밑돌 빼고 국민들한테 거짓말 치고 빼서 네, 메꿔야 되는 그럴 줄 이자가 알았습니다. 예. 이제 이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자만 올해 6,6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돌 빼가지고 거짓말 쳐서 메꿔야 될 이자만 6,600원입니다. 6,600억이에요. 예. 아니 그 221조는 그렇다면은 외평기금이고 뭐고 다 지금 바닥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년에 빵꾸 낸 거 있잖아요. 외평 네. 그것도 결국 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올해 외평채를 또 발행한다든지 뭐 등등등 채권을 또 발행해서 작년에 빵꾸 났던 걸 결국 미루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내년에 발행해야 될 채권액이 221조예요. 국채는 220조고 201조고 외평채는 여기서 또 뺐어요. 그러니까 외평채를 넣으면 221조가 돼요. 이렇게 알면은 뭐 거짓말 투성이에요. 아이 정말 나쁜 새끼들 진짜 어디 이런 생양아치들이 지금 그러니까 집권을 100번 해가지고 양보해서 그 말 짠물 편성했다는 것 믿지 마시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부채는 알겠습니다. 더 늘고 있다. 예. 네. 국채는 더 늘고 국가 부채는 네. 코로나 없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늘고 있고 알겠습니다. 국채는 실제로 역대 최대로 발행될 예정이고 짧은 소식 두 개만 좋습니다. 드릴게요. 예. 어차피 SK 하이닉스나 그것도 할게요. 예. 예.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묶인 거 하나만 하고 오케이. 하이닉스 아유. 그러니까 뭐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사실 이 정부의 무능 같은 거 보면은. 그렇지.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 나라에 방금 우리가 국채 얘기했잖아요. 국채. 네네네. 그러면 국채라는 게 그 나라의 정부의 신뢰 그 자체니까 네. 안전하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나라가 부도나지 않으면 이자 잘 나오고 그렇지. 투자하기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국채만 투자하는 전 세계 투자 자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안전 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서야 그 국채 그럼요. 돌려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강원도 빼고. 그렇죠. 그래서 그 국채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있지만 때로는 네. 그래 그 국채를 그럼 내가 어디에서 뭘 사고 어디에서 뭘 살까? 어느 나라의 국채를 요만큼 사고 저 나라의 국채를 요만큼 살까? 영국과 미국과 뭐 일본, 호주를 어떻게 조절할까?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펀드들이. 그래서 그냥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의 국채를 잘 조합한 국채 지수가 있어요. 네네. 지수가. 네. WGBI라는 유명한 지수가 있습니다. 뭐 국채도 국채 나름이지 거기에도 이제 신뢰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 관련할 때 MSCI 지수 이런 거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수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게 이제 시끄러웠던 것처럼 국채 관련해서도 그런 세계적인 지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죠. 이 정도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나라의 국가가 발행한 국채가 얼마나 안전하고 재미가 있고 좋습니까?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게 WGBI라는 그 세계적인 국채 지수에 네. 우리나라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건 뭐 너는 순위 바뀝니까? 너는 우리 순위 바뀌어요?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쉽게 아니 말하면 지금 세계 경제 순위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경제 순위, 경제 사이즈,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떤 선진도 이런 걸 볼 때 한국 국채가 그런 세계적인 지수에 편입이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야심차게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이러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작년에 해낸다고 아주 노래를 부르는데 작년에 9월 달에 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융업계에 대실망을 줬거든요. 제 말씀 이런 걸 너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제 코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 코너에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아주 공교로운 게 뭐냐면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년이 되면 진짜 이번에 탈락한 거 절치부심해가지고 아주 그냥 제대로 해갖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내년이 언제냐? 다음 달이에요. 아 그래요? 예, 9월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공교롭냐면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내년에
200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국채가 발행된다고 그랬죠. 내년에요. 지금 정부가 아까 우리가 방망이 그렇죠. 쳤다고 그랬잖아요. 200조 넘는. 예. 네. 그러면 국채가 흔해질까요? 흔해지겠죠. 네. 내년에는 흔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싸질까요?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값이 발행이 많으면 싸지는 거예요. 내년에. 그렇지. 아무래도 흔하니까. 흔하니까 싸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높은 금리를 쳐주세요 해야 사니까. 그렇지. 이해가 되셨죠? 그 금리.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도 세지고 힘들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안 사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년에 어마어마한 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년 예산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네. 결국에는 역대급 국채 발행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물량을 쏟아낼 수밖에 없고 그럼 국채 금리가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작년과 올해 그 국채 지수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네. 그 많은 물량을 세계적인 펀드들이 사줄 텐데 그렇지. 그러면 우린 제값 받고 네. 헐값 매각 안 해도 될 텐데 그렇지. 소위 말하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럴 줄 모르고 이 멍청한 정부가 이런 좋은 기회 2, 3년을 낭비해 놓고 이제 와서 보니 WGBI에 안 들어간 게 두 배로 더 아픈 모습으로 다가오더라. 그 지금 결국에 이런 거 아니에요? 국제시장에 보낸 시그널이 예. 국제금융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 예. 국제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 네. 야 한국이 많이 어려워져서 2년 동안 발행 안 하더니 이제 드디어 발행한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이런 인식이 들면은 누가 사겠어요? 아무튼 그런 인식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약간 금리가 튀는 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놓은 거고 네. 이제 와서 보니 작년에 WGBI 못 들어간 게 이 정부의 실책이라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저만 욕을 했거든요. 예. 이거 금융에서 큰일입니다. 아주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네. 무능한 짓을 했어요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예. 근데 올해 9월 달에 또 탈락이에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게 올해가 벌써 돌아왔는데 또 탈락이에요. 뉴스를 잘 보기 힘드니까 힘들어요. 우리 소장님 그때 짚어주셔야 돼.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실책, 그다음에 올해 또 어용병 넘어갔죠. 이러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 예산 가지고 200조 국채 발행하는 게 더 뼈아프게 다가오더라. 이 정부의 무능은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네. 2배, 3배의 충격으로 항상 국가의 짐이 되더라.